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2002년 저는 텅 빈 오른팔 소매를 펄럭이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지뢰 사고를 당한 후였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약속했던 연인 아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날 저희 집 마당 한가운데로 예물을 돌려주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진짜로 뒤바뀐 것은 약혼이 깨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온 동네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마을 최고의 미인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이 줄을 서서 청혼하던 그녀가 갑자기 마당으로 들어와 군중을 해치고는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름 언니가 준혁 오빠를 버린 건 오빠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오빠를 3년이나 기다렸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입니다. 이것은 저의 왼팔에 대한 이야기이자 가장 어두운 수렁에 빠진 저를 일으켜 세워준 세상, 가장 위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친구 덕에 부유해지고 좋은 아내 덕에 귀해진다는 말을 믿으신다면 저와 서연이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쓰라렸지만 정이 넘쳤던 그 시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2002년 늦가을의 건조한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시외버스가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를 군내 삼거리에 내려놓았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왼쪽 어깨에는 빛바랜 군용 배낭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 어깨는 허전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군복의 텅 빈 소매는 마치 조기처럼 바람에 힘없이 나부꼈습니다. 제 이름은 준혁, 27살, 한때는 자랑스러운 공병대 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제대하면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일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아름이와 결혼하고 번듯한 양옥집을 지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깊은 산속에서 울린 굉음과 함께 운명은 제게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겨진 지뢰 한 발. 그 운명의 순간에 저는 제 오른팔, 가장 아끼던 오른손, 밥벌이를 하던 손, 연인을 끌어안던 그 손을 차가운 비무장지대 땅에 영원히 묻고 말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대에 간 지 고작 3년인데 마을 길은 벌써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위풍당당한 2층 집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장사를 나가는 청년들의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남자, 가슴 주머니에는 국가유공자 증서 한 장과 얼마 안 되는 보훈급여가 전부인 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고향 마을에 과연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영웅을 맞이하듯 달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 눈빛들이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으며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동정의 눈길들을. 준혁이 저거 멀쩡하게 가더니만 외파리가 돼서 돌아왔네. 이제 뭘 해먹고 사나. 인생 조졌구만. 그 수군거림은 칼날이 되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의사가 으스러진 제 팔의 뼈와 살을 잘라낼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하니 부모님께서 우물가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서셨고 손에 들고 있던 소쿠리가 땅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어머니는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으려다 제 텅 빈 오른쪽 소매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본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박 상사님은 생사를 넘나들던 노병이셨고 평생 말씀이 적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덴마루에 그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이 어찌 된 거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쉬어버린 목소리로 짧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살아만 있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다, 아들아. 그날의 재회는 눈물 젖은 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서툰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려 애썼지만 밥그릇은 자꾸 미끄러지고 국물이 상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떠먹여 주려 하셨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27살 남자의 자존심이 3살 배기 아이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삼키며 목구멍에서 쓰디쓴 맛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반찬으로 나온 쓴 나물 맛인지 아니면 저를 기다리는 암담한 미래의 맛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제가 곧 겪게 될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연인 아름이 제가 군대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 옷 사 입으라고 보내주었던 그녀. 제가 입대하기 전 영원을 맹세했던 그녀는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바쁘거나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소매를 감추고 아르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처마등 아래 아르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애교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그랜저 XG에 앉은 낯선 남자에게 몸을 완전히 기댄 채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르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아르미는 지금까지 제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흠모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군인이었던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려나간 오른팔이 마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분노로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편지가 뜸해졌던 것이 우체국 탓이 아니었구나. 기다리겠다는 약속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비극은 요란하고 잔인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르민의 식구들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병문안이 아니라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아르미의 아버지 목재상을 하는 거구의 남자는 과거 약혼 예물로 보냈던 함을 상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저희 부모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돈, 이해해 주십시오. 결혼은 평생이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르미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합니다. 준혁이가 이제 이 모양이 되었으니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이 예물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양가 모두에게 더 이상 폐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아버지가 막으셨습니다. 박 상사님은 동상처럼 굳어앉아 검지손가락으로 상을 가볍게 두드리고만 계셨습니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그때 아르미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멋을 낸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저를 배웅하던 댕기머리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르미는 제 잘린 팔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의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아르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혁, 오빠. 나 원망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은 살아야지. 오빠 꼴을 좀 봐. 오른팔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뭘로 날 먹여 살릴 건데.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고 살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해. 평생 내가 병수발해야 하는 남자가 아니라
아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자존심에 박혔습니다. 병수발, 내가 그렇게 빨리 그녀의 눈에 짐이 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나 한마디 하려 했습니다. 나는 장애인일 뿐 폐인은 아니라고. 누구에게도 동량을 구걸한 적 없다고.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회오리 바람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오빠더러 언니 병수발하라고 했어요. 맑지만 강단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역광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소박한 목면 바지를 입었지만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선생님의 딸로 얼굴도 마음도 예뻐서 읍내 목재상 사장님 아들들까지 줄을 서서 청혼했지만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고 아르민의 부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안타까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아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린애한테 끼어들지 말라는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이가 휙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집안일, 대낮에 예물을 돌려주러 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게 집안일이라고. 언니는 준혁 오빠 팔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언니가 필요 없으면 내가 가질게. 온 집안이 폭탄을 맞은 듯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입을 떡 벌리셨고 아르민의 부녀는 서연이가 미쳤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서연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못을 박으려는 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 눈뜬장님이나 오빠 같은 보석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빠가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희생한 오빠가 이 세상 누구보다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오빠가 돌아올 날만 3년을 기다렸어요. 오빠가 제가 가난하다고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저랑 결혼해요. 제가 오빠의 두 손이 되어줄게요. 서연이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름이가 입술을 비죽이며 비웃었습니다. 하이고 웃기고 있네. 정말 끼리끼리 노는구나. 외파리 놈한테 흙 파먹고 사는 계집애라니. 정말 쓰레기들끼리 잘 만났네. 어디 너희 둘이 얼마나 잘 사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 굶어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아름이는 아버지의 손을 끌었습니다. 가요, 아빠. 이런 거지들이랑 말 섞어서 뭐해요. 비싼 옷만 버리지. 그들은 욕설을 남긴 채 떠났고 작은 집에는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벽처럼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이의 그날의 당돌한 행동이 제 명예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파란만장하지만 영광스러운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그 인생에서 저는 아름이가 틀렸고 서연이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도박에서 이겼다는 것을 피와 눈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름이 부녀의 뒷모습이 나무 대문 뒤로 사라지자 섬뜩한 정적이 저희 집 마당을 감쌌습니다. 되돌아온 예물의 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상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고 텅 빈 오른팔 소매는 지금의 제 영혼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담장 너머에서 기웃거리던 호기심 많은 이웃 아주머니들의 모든 시선이 서연이에게 쏠렸습니다. 이 차밭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두 손은 몸땜 바지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얘야, 지금 한 말 진심이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보살이 나타나 불쌍한 아들을 구해준 듯 서연이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멀쩡하고 부유한 청년들이 줄을 서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가씨가 이제 막 약혼녀에게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외파리 상위 군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다니요. 서연이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농담이 아니에요. 제 평생이 걸린 일을 어찌 감히 장난으로 말하겠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오빠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져 서연이의 그림자까지 덮었습니다. 저는 턱짓으로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해. 저는 감히 뒤돌아보지 못하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동정심을 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이 바나나 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우물가에 이르러서야 저는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휙 돌아서서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저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두렵고 긴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의 용기를 다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감동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만 돌아가. 저는 제 목소리가 최대한 차갑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까 일은 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게. 날 구해줘서 고맙지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서연이는 얼어붙었고 까만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오빠,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아름언니가 오빠를 버려서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름이 때문이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잘린 팔을 휘둘렀고 텅 빈 소매가 허공에서 퍼덕였습니다. 나를 똑바로 봐, 서연아. 똑똑히 보라고. 나는 외팔이야. 오른팔은 없어졌고 왼손은 서툴기 짝이 없지. 보훈급여는 쥐꼬리만 하고 집은 지지리도 가난해. 너는 누구야? 넌 이 동네 최고의 미인이고 선생님 딸이야. 나랑 결혼해서 뭘 어쩌려고. 내 세수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려고. 아니면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소똥에 핀 꽃이라고 비웃는 꼴을 보려고. 제가 뱉는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한번 아프고 떠나게 하는 것이 그녀의 청춘을 쓸모없는 사람 곁에서 썩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제 사랑이 동정이나 연민으로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도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 능력과 자존심만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찼습니다. 서연이는 제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마치자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샴푸 향에 저는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말 다 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오빠가 외팔이라는 거 저도 봐서 알아요. 오빠가 가난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 오빠는 아직 군대 가기 전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거센 물살에 갇혔을 때 모두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어요. 오직 오빠 한 사람만이 거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몸에 밧줄을 묶고 우리 아버지를 구해줬어요. 그때 오빠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줄 수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날부터 오빠가 이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젊은이로서 본능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구한 뒤 며칠 동안 몸져 누웠지만 누구에게도 공치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멀쩡한 청년이었을 때부터 군 배낭을 메고 떠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온전치 못한 몸으로 돌아온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댈 수 있는 부자 남편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있고 의리가 있는 남편이 필요해요. 오빠 팔은 잃었지만 오빠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고 피는 여전히 뜨거워요. 저는 두 손이 있고 오빠는 한 손이 있으니 합치면 세 개예요. 우리가 서로를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걱정하세요. 아니면 제가 감히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연이의 반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훌륭하게 보일수록 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고개를 끄덕인다면 저는 여자의 감정을 이용하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깊고 어두운 우물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하지만 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 너는 아직 젊고 내 미래는 밝아. 나와 결혼하는 건 내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만 돌아가. 이 일로 내 부모님까지 난처하게 만들지 마. 서연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망감을 억누른 한숨을 내쉬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왼쪽 어깨, 멀쩡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가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기다릴게요. 제가 고생할까봐, 저를 책임질 수 없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다면 증명해 보여주세요. 오빠가 장애인은 맞지만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당장 결혼하자고 조르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를 밀어내는 건 금지예요. 이제부터 저는 오빠의 연인이에요. 오빠가 자신 있게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줄 수 있을 때까지요. 말을 마친 서연이는 뒤돌아서서 곧장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모습이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를 내 인생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불꽃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맹세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태풍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나서자마자 이웃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저희 집을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서연이 걔가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봐. 멀쩡하게
잘 나가던 동네 최고 미인이 왜 하필 외팔이 준혁이랑 죽고 못 산다고 난리야. 내가 듣기론 서연이네 집에 빚이 좀 있다던데 혹시 준혁이가 군대에서 받은 보상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어디서 다른 놈이랑 사고쳐서 준혁이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거겠지. 그 악의적인 말들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문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담배를 사러 읍내장에 갔다가 옷가게에 앉아있는 아름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일부러 장사꾼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머, 대단한 사랑 납셨네. 알고 보니 사지 멀쩡하지 못한 놈이나 행실 불량한 계집이나 그 서연이란 애가 고상한 척 연기하는 거지. 준혁이 같은 놈은 공짜로 줘도 사양이야.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왼손 주먹이 저절로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달려가서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리거나 서연이가 너보다 1000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저는 남자였고 시장 한복판에서 여자와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텅 빈 오른팔 소매가 저녁 바람에 조롱하듯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멸적인 말들과 아름이의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역설적으로 제 안에 엄청난 자존심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보았던 서연이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증명해 보여주세요. 오빠가 장애인은 맞지만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 자욱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 주름 가득한 고뇌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암담한 집안 분위기와 깨진 거울에 비친 제 불구의 몸을 보자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얼마 안 되는 보훈급여와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살고 나에게 인생을 건 여자가 오명을 뒤집어쓰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아니, 절대로 안 돼. 저는 제게 남은 유일한 손, 왼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온전했고 손가락들은 여전히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사신 아버지, 박 상사님은 늘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피가 흐르는 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피우다만 담배를 비벼 끄고 벌떡 일어나 부모님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망치가 쇳덩이를 때리는 소리처럼 단단했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일부터 일자리 구하러 갈 거예요. 기술을 배울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담뱃대까지 떨어뜨릴 뻔하셨습니다. 기술이라고 내 몸으로 누가 널 받아준단 말이냐. 그리고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는 거냐. 무슨 기술이든 상관없어요. 깨끗한 돈을 벌 수 있고 손보다 머리를 더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요. 저는 불타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소만이 떠올랐습니다. 읍내 끝에 있는 최 반장님의 낡은 철공소. 그곳 사장님은 성격이 괴팍하고 역시 상위군인 출신이라고 소문났지만 기계수리 기술 하나만큼은 이 지역 최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얼굴과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의 도전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행군길보다 수백 배는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이제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가난이라는 벼랑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름이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제 오른팔은 비무장지대에 두고 왔을지 몰라도 제 왼팔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가 차밭 능선에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달 보훈 급여 전액을 신문지에 고이 싸서 어머니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저 때문에 울고 걱정하시느라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깨어나시길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27살의 남자가 여전히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맡기는 것은 하루라도 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몇 킬로미터를 걸어 읍내로 향했습니다. 제 목표는 최 반장님의 철공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역시 군대에서 돌아온 사람이었고 베트남전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농기계 수리 기술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처지,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제게 살아갈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제가 다 쓰러져가는 양철 지붕 아래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진동하는 철공소 앞에 섰을 때 최 반장님은 경운기 밑에 누워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의족은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를 본 그는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기름때로 새까맣고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텅 빈 오른팔 소매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누구 찾나?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고장난 엔진 소리처럼 껄끄러웠습니다. 최 반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최 반장님은 땅에 침을 꿰 뱉고는 비웃었습니다. 기술, 이 철공소 꼴을 봐라. 온통 쇳덩어리에 기계들은 수백 킬로그램이야. 넌 팔이 하나뿐이고 그것도 왼손이잖아. 이빨로 볼트라도 조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널 공짜로 먹여 살려주길 바라는 거냐? 그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이에게 모욕당했을 때처럼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13mm 스패너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밥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술을 구하러 왔습니다. 반장님은 다리 하나를 잃고도 최고의 기술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팔 하나를 잃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저에겐 왼손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못하면 제가 알아서 꺼지겠습니다. 1초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 반장님은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선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작업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오토바이 기화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 30분 주지. 해내면 남아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못하면 꺼져.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이제 왼손만으로 기름때로 미끌미끌한 기화기를 고정시키고 나사를 푸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감히 손을 들어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겨드랑이로 드라이버를 고정하고 양 무릎으로 부품을 눌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부품을 잡기 위해 이빨을 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패너가 미끄러져 손등을 긁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넌 아름이가 말한 대로 정말 쓸모없는 놈이 되는 거야.
최 반장님은 철공소 구석에서 차를 마시며 곁눈질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9분이 지났을 때 저는 완벽하게 조립된 기화기를 그의 앞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왼손은 너무 힘을 쓴 탓에 부들부들 떨렸고 기름때와 붉은 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기화기를 들어 흔들어 보더니 흥소리를 냈습니다. 와셔를 거꾸로 끼웠잖아. 하지만 뭐 됐다. 내일부터 와서 청소해. 월급은 없고 점심만 준다. 견딜 수 있으면 해. 저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장 좁은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제 육체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쇠붙이를 나르고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업 방식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고무줄로 스패너를 손목에 묶어 떨어뜨리지 않게 했고 발로 수리할 부품을 밟아 고정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무거운 일을 해본 적 없는 왼팔은 이제 두 팔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근처에 얻은 값싼 하숙집에 돌아오면 팔이 퉁퉁 부어 밥그릇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여러 날 밤을 찢어진 돗자리 위에서 웅크리고 누워 잘려나간 오른팔의 환상통이 저를 괴롭힐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 소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제 인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저는 제가 기술을 배운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일부러 숨겼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서연이는 저를 찾아냈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점심이었습니다. 제가 기계 밑에서 시커먼 폐유를 퍼내고 있을 때 가녀린 그림자가 문 앞에 햇빛을 가렸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통을 들고 몇 킬로미터나 되는 언덕길을 자전거로 달려왔는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시커멓고 더러운 철공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준혁 오빠, 밥 먹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왔어요. 서연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른 기술자들과 최 반장님까지 모두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기계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광대처럼 얼룩덜룩했고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서연아, 여긴 왜 왔어? 어서 돌아가. 여긴 더러워서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기름때 묻은 책상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혀 역겨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시커먼 왼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옷 버려.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다가와 제 손목을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제 이마와 뺨에 묻은 기름때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먼 길 떠난 남편을 돌보는 현모양처처럼 다정했습니다. 더러우면 씻으면 깨끗해져요. 오빠는 정당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오빠의 땀과 기름 냄새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들의 향수 냄새보다 훨씬 향기로워요. 서연이는 말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매일 점심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미인이 외파리 기계 수리공 옆에 쪼그려 앉아 부채질을 해주거나 흰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어진 나사를 함께 찾아주는 모습은 이 철공소의 기이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러 온 트럭 운전사들은 서연이를 보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한 번은 빨간 오토바이를 탄 머리에 젤을 번쩍이게 바른 부잣집 아들이 철공소 옆 개울가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 서연이에게 다가와 추근거렸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예쁜데 왜 저런 외팔이랑 사귀어서 인생을 낭비해요?
내 차 타고 가서 냉면이나 먹읍시다. 내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레스토랑 회계 자리에 꽂아줄게요.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아 일어나려는데 서연이가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씻던 물바가지를 그 남자의 발 아래 확 끼얹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차를 가졌고 돈도 많겠지만 내 남편 될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자격은 없어요. 내 남편은 팔이 하나뿐이지만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요. 당신은요? 이 오토바이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겠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 부잣집 아들은 창피한 듯 욕을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고 사라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 반장님이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더니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가씨 보통이 아니구만. 준혁이 저놈 복 받았네. 서연이의 존재는 제게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그녀를 고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그녀를 피하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와. 사람들이 내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 산다고 수군대. 너도 이제 그만 내 인생 살아. 시집가라고. 서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만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점심 그녀는 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미소와 그 끈기를 가지고 마치 오빠가 하늘 끝까지 쫓아내도 저는 안 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첫 달이 끝날 무렵에 한 폭풍우 치던 밤에 일어났습니다. 철공소는 마을 수리 시설에 필요한 대형 펌프를 급히 수리해야 했습니다. 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마감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관절염이 도져 일찍 퇴근하시며 철공소를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비는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고 바람은 문틈으로 윙윙거렸습니다. 갑자기 잘려나간 오른팔이 격렬하게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척수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애증, 날씨가 되면 나타나는 상처의 후유증이었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았고 머리는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왼손에는 여전히 몽키 스패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저는 포연자욱한 전쟁터를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름이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웃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입으로 웅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그때 차가운 손이 제 이마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를 받쳐 일으키고 따뜻한 생강차를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어 옷에서는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폭풍우를 뚫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들었던 걸까? 준혁 오빠, 정신 좀 차려봐요. 저 무섭게 하지 말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자신의 따뜻한 가슴에 꼭 껴안고 경직된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서연이의 뜨거운 눈물 방울이 제 뺨 위로 떨어져 차가운 땀과 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서연이는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약해진 그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 자존심과 사랑의 경계가 희미해졌을 때,
저는 문득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내며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당장 부자가 되기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가 무사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가슴 위에 놓인 서연이의 차가운 손을 서툰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수천 마디의 미안함과 수만 마디의 맹세를 담아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더 크게 울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기름 냄새 진동하는 철공소에서 희미한 등유 등불 아래 밖에서는 비바람이 울부짖는 가운데 저는 하늘과 땅 그리고 먼저 간 전우들의 영혼 앞에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해야 한다. 아름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바로 서연이의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시는 단 한 번도 고통받게 하지 않으리라. 내 이 왼팔은 이제부터 스패너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들어 올리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무심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그 후의 나날들은 제게 진정한 의미의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이의 관계는 폭풍우 치던 밤의 맹세로 굳어졌지만 마을 사람들과 그녀의 가족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사위가 되기 위해 시험받는 외팔이 총각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예비 사위라는 압박감은 보통 사람보다 수백 배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최 반장님의 철공소에서 서툰 왼손으로 나사 하나, 팬치 하나에 익숙해지기 위해 근육통을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제가 서연이네 집에 예물을 들고 가는 날,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시장 가는 길에 들렀다고 둘러대며 제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출신의 예민한 직감으로 저는 제 연인의 눈에 들이운 심상치 않은 그늘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등 뒤에서 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오는 점심 도시락은 점점 더 소박해졌고 어떤 날은 나물 무침과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눈 밑은 검게 변해 있었고 가끔 저는 그녀가 멀리 읍내병원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건강하시지? 어느 날 점심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듯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 응, 건강하셔. 그냥 나이 드셔서 오는 병이야. 날 떼쓰면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는 거. 오빠는 걱정 말고 기술 배우는 데만 집중해.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물을 따라줄 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거짓말을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부가 아니었고 너무 깊이 묻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녀 가족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두려웠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어느 해 진력, 제가 철공소에 남아 쟁기 나를 갈고 있을 때 아름이가 나타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최신형 스쿠터를 타고 와서 일부러 철공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직도 죽어라 일하네? 아름이가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소처럼 일하는 꼴이라니. 근데 내가 진짜 충고 하나 할게. 오빠가 남은 왼팔마저 부러져라 이래도 그 집 사위 될 자격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바지에 툭툭 털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일에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름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렸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야. 서연이 걔 오빠한테 숨기고 있잖아. 걔네 아버지 신부전 3길에 도립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넘었어.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했대.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라던데. 걔 지금 미친 사람처럼 돈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어. 말로는 연인이고 예비 남편이라면서 장인어른이 죽어가는데 약값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하다니 쪽팔리지 않아. 제 손에 들려있던 연삭기는 여전히 윙윙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입원했다고? 신부전 몇 천만 원. 그거 사실이야?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믿든 말든 오빠 마음대로 해. 근데 듣자 하니 저쪽 동네 사는 마누라 죽은 그 목재상 부자가 군침 흘리고 있더라. 서연이가 후처로 들어오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수술비 전액을 당장 대주겠다고 했대. 알아서 잘 지켜. 그러다 계집도 잃고 돈도 잃지 말고. 말을 마친 아름이는 엑셀을 밟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욱한 흙먼지 속에 철공소 한가운데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도립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내과를 찾아 응급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제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있었고 어깨는 흐느낌에 들썩였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깡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달려들어가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텅 빈 주머니를 만져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 들어간단 말인가. 지지리도 가난한 남자친구, 말만 번지르르한 예비 사위로서 그들의 한숨 섞인 얼굴을 보러 들어간단 말인가.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짜디짠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서연이가 그 늙은 부자에게 자신을 팔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저는 철공소로 돌아가 최 반장님에게 가장 힘든 일을 모두 맡겨달라고 야간 작업도 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반장님, 전부 저한테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 쓸 급전이 필요합니다. 최 반장님은 핏발선 제 눈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짐작하셨는지 더 묻지 않고 철공소 열쇠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 체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짰습니다. 저는 몸의 한계를 무시하고 불나방처럼 일했습니다. 한쪽 왼팔로 두 팔의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발로 기계를 고정하고 이로 전선을 물어뜯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서두름과 탈진은 종종 재앙을 동반했습니다. 닷새 연속 밤을 샌 어느 날 밤, 저는 탈곡기 축으로 쓸 두꺼운 쇠막대를 절단기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은 탓에 쇠막대가 미끄러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제 유일한 멀쩡한 손, 왼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휙! 절단기 날이 왼손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운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쇠막대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걸레를 집어 상처를 꽉 눌렀지만 피는 계속해서 배어나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붕대로 두툼하게 감긴 왼손을 하고 보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힘줄은 안 끊어지고 살점만 다쳤네요. 하지만 상처가 깊고 넓어서 최소 2주는 무조건 무거운 일 쉬면서
살이 아물게 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감염돼서 괴사할 수 있고, 그럼 이쪽 팔도 잘라야 할 수 있어요. 2주 휴식. 2주는 보름이었고 월급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놀고 먹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른팔은 잘리고 왼팔은 다친 진정한 의미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숙방으로 기어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비참하고 무력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가 간다고 큰 소리 쳐놓고 정작 그녀의 가족이 가장 어려울 때 저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하숙방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붕대로 감겨 가슴 앞에 매달린 제 손을 보고는 들고 있던 귤 봉지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오빠,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가 달려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 그냥 부주의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 살짝 긁힌 거야. 저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숨기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고 구석에 걸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보고 찌하게 들어간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서툰 거짓말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죽을 쉬어 제게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돌아갈 때 서연이는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결연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푹 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빠한테 또 무슨 일 생기면 저 정말 못 살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제가 볼까봐 두려운 듯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작고 연약한 아가씨가 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읍내 암시장에서 사람들은 착하디 착한 동네 미인 서연이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 독사의 전당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인적인 이자율이 적힌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부모님의 유산인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돈다발을 들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준혁 오빠, 오빠는 더 이상 나 때문에 피 흘리며 일하지 않아도 돼. 훗날 자신의 행복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 해도 그녀는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와 갓 피어난 사랑까지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름이는 어둠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이제 재미있는 연극 시작할 준비해. 이번에는 쟤들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버리자고. 피에 빚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식에 대한 모든 희망을 휩쓸어버리기 위해 무섭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축축한 하숙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붕대로 감긴 왼손을 뚫고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바위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정적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들려오더니 제 방 문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허술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 반장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지만 눈빛은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당장 타. 빨리. 임마. 서연이네 집에 큰일 났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가 말했던 해결 방법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잘린 오른팔로 반장님의 허리를 꽉 잡고 욱신거리는 왼손으로는 균형을 잡기 위해 반장님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길들지 않은 야생마처럼 튀어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팠지만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반장님의 말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독사놈들이 집을 차지하러 왔대. 네, 아버지 박 상사님도 거기 계신다. 전우회 동지들더러 자기를 업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하셨단다. 서연이네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날카로운 비명과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을 한구석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둘러싼 수십 명의 폭력배들이 켠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왼팔의 고통마저 잊을 정도였습니다. 초라한 세간살이들은 마당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조상님 위패를 모신 제사상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 병든 홀어머니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제 작고 가민한 그녀는 덩치 큰 문신을 한두 남자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책상 위에 놓인 차용증에 붉은 인주를 묻힌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두 눈은 채무자를 향한 극도의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놔줘. 저는 가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오토바이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미친 짐승처럼 포위망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서연이를 붙잡고 있던 놈에게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한쪽 팔이 자유로워진 서연이는 제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준혁, 오빠, 어떻게 여길, 오빠 팔에서 또 피가 나잖아요.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한 제 하얀 붕대를 만졌습니다. 웬 놈인가 했더니 채무자의 외팔이 애인이셨군. 두목인 독사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전기 충격기를 딱딱거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빚이라도 대신 갚으러 왔나? 아니면 내 마누라 될 여자가 몸 파는 거 구경하러 왔나? 저는 그를 노려보며 서연이를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고통과 탈진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 빚 내가 갚겠소.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마시오. 당신들은 비겁한 놈들이야. 여자와 노인이나 괴롭히는 쓰레기들이라고. 어머, 누가 이렇게 정의로운 소리를 하나? 어둠 속에서 날카롭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이가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번쩍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잔인한 득의 양양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잘린 팔과 붕대 감은 왼손에서 시선을 멈추고는 경멸적으로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준혁 오빠, 아직도 꿈속이야.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야. 오빠 내장 다 팔고 그 병신 같은 목숨까지 팔아도 못 갚을걸. 내가 말했잖아. 끼리끼리 논다고. 가난한데 자존심만 세우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 아름이는 독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독사 오빠, 저놈 말 들어줄 필요 없어. 시간 아깝게. 저놈은 빈털털이야. 그냥 계약대로 서연이 제 읍내 부자 영감한테 넘겨버려. 오빠는 현찰 챙겨서 좋고 신용도 지킬 수 있잖아. 이러다 마을 사람들 몰려오면 골치 아파져. 아름이의 악독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두목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끌고 가. 저 외파리 놈이 막으면 남은 다리도 부러뜨려 버려. 오늘 이 집을 아주 박살내서 온 동네에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셨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욱신거리는 왼팔 하나로 서연이를 꽉 껴안고 제 등을 방패 삼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쏟아질 매질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죽어도 이 여자의 손을 놓지 않겠다. 멈춰. 문 쪽에서 낮고 힘있는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소란스러운 소음마저 잠재울 정도였습니다. 2명의 파출소 경찰관이 비춘 손전등, 불빛이 폭력배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그들은 눈이 부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낡은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박 상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병으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정찰대원 시절에 위험 있는 기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 주위에는 마을의 전후의 어르신들 5분이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머리가 희끗했지만 모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저와 제 아버지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 지금 그 낡아빠진 유공자증으로 날 협박하려는 겁니까? 독사가 으르렁거렸지만 전기 충격기를 쥔 손은 이미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전우회를 건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최 반장님에게 휠체어를 제 옆으로 밀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다시 핏물이 배어나온 제 왼팔과 제 가슴에 기대어 떨고 있는 서연이를 보시더니 아버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검버섯 핀 앙상한 손이 제 잘린 팔을 떨며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아버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27년 동안 너를 속여서 미안하다. 네가 장가들어 안정되면 그때 전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너는 남자가 할 일을 하기 위해 내 인생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게 됐구나.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온 마을 사람들과 채권자들을 둘러보신 후 마치 못을 박듯 또렷하게 한마디씩 선언하셨습니다. 준혁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저간의 악독한 소문처럼 길바닥에 버려진 고아도 아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마저 기든 듯 했습니다. 저는 땅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역시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27년 전 박 상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국경 부근 전투에서 준혁이의 친아버지는 우리 부대의 중대장님이셨다. 부대원들의 퇴로를 열기 위한 마지막 포격전에서 중대장님은 나와 여기 최 반장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셨지.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은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부탁한다고 하셨다. 아이 엄마도 출산 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난 뒤였지. 그분은 나에게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주고 옛 적들의 보복을 피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신분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셨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움푹 팬 뺨을 적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반장님도 흐느끼며 손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귀가 멍멍했습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항상 허리 펴고 살라고 가르치셨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제 몸에 흐르는 피가 영웅의 피였다니. 최 반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강하게 쳤습니다. 준혁아, 넌 내 아버지를 빼닮았어. 그 고집센 성격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제 몸을 던지는 용감함까지 어느 구석 하나 다르지 않아. 오늘 내가 전우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마. 말을 마친 최 반장님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제 탄약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총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낡은 통장 여러 건과 낡은 신문지에 소중히 쌓인 금반지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를 통해 살아남은 우리 전우들이 27년 동안 모은 월급, 보훈연금, 그리고 배층일을 해서 번 돈이다. 우리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중대장님의 아들을 키우자고 맹세했다. 이 돈은 아무도 단 한 푼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 집이나 박상산의 집이 굶주릴 때조차도 말이다. 이건 널 위해 모은 거야, 준혁아. 최 반장님은 기대와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읍내에서 가장 큰 철공소를 차리고 내 인생을 당장 바꿀 수 있을 거다. 이제 이건 네 것이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지만 수십 명의 군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철 상자를 만졌습니다. 맨 위에는 친아버지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상사님과 최 반장님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돈과 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산이었고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 세상에 고개를 들고 아름이와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이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탐욕과 미친 듯한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금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채권자들도 입을 떡 벌리고 손에 든 몽둥이를 어느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보고 다시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 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제 손의 상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남자의 용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철공소를 차리고 서연인의 집이 망가지는 것을 외면한다면 제가 저 밖에 있는 배신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동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왼팔의 고통을 억누르며 상자 안의 모든 돈과 금,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아름이가 목이 맨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 돈은 내 인생을 바꿀 돈이라고. 준혁아.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 모든 재산을 독사의 앞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돈과 금이 나무 책상에 부딪히며 건조하지만 힘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세어봐. 원금 5천만 원에 이자까지. 남은 돈은 장모님 약값과 너희들이 부순 살림살이 수리비로 생각해라. 돈 챙겼으면 당장 내 아내 될 사람 집에서 꺼져. 이제부터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 상대해 주겠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감탄사를 참지 못했습니다. 두목 독사는 허둥지둥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저와 수십 명의 전우의 어르신들의 불타는 듯한 눈빛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하고
부하들에게 서둘러 철수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밤바람 소리와 서연이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그녀는 어둠 속으로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아, 제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친아버지의 사진을 높이 들고 행복의 눈물 속에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똑똑히 봐, 아름아. 넌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맞아. 내가 장애인이라고 무시했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내가 틀린 게 있어. 넌 돈으로 인격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 돈, 나는 내 아내의 명예를 구하는 데 썼어. 그녀는 이까짓 금덩이보다 수만 배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너는 네가 온몸에 다이아몬드를 바른다 해도 내 눈과 이 마을 사람들 눈에는 영원히 인격이 가난한 사람일 뿐이야. 아름이는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울며 극도의 수치심 속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기력이 다해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서연이가 즉시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박 상사님과 최 반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의 짜릿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들이 주신 돈을 다 써버려서 죄송합니다. 박 상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의 고된 얼굴에서 본 가장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쓴 게 아니다, 아들아. 너는 방금 그 돈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정과 의리를 산 게다. 아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늘에 계신 내 친아버지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게다. 저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가 제 다친 왼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밤,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 이후 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친아버지와 전우분들이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 많은 이들이 꿈꾸던 인생 역전의 기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처가의 빚을 갚는 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이네 집 마당에 빈 주머니로 서 있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풍요로웠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남은 돈과 그날 밤 저의 의로운 행동을 목격한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로 다음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제 왼손을 꼭 잡고 우시며 저를 친아들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그녀는 화려하고 공허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 지긋지긋했던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제게 손수 튼튼한 연장 가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방 한쪽 구석에는 붉은 실로 준혁, 서연 두 글자를 서로 엮어 수놓았습니다. 그 촘촘한 바느질은 마치 저를 향한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 때문에 돈을 잃었으니 이제 평생 내가 오빠의 금고가 되어줄게요.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해요. 최 반장님은 제가 처가를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을 보고 야단치기는커녕 오히려 무릎을 탁 치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놈 저거 의리가 있구만. 사람 구하려고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다니. 그래야 진짜 군인의 아들이지. 내가 자본금이 없으면 내가 대주마.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건강이 약해져 은퇴를 선언하시고 낡은 철공소 전체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자신은 기술 고문으로 물러나시겠다면서요. 이제 돈은 안 준다. 대신 낚싯대를 주는 거야. 이 철공소는 이제 내 거다. 번듯하게 운영해서 지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빚을 깔끔하게 갚은 사건으로 얻은 신용과
이미 검증된 저의 독보적인 한손 수리 기술 덕분에 손님들이 제 철공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상위 군인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점차 철공소를 일으켜 세우고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양철 지붕 아래에서 저는 승리 기계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용접기와 선반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 퍼지며 지난날의 수군거림과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더디게 올지언정 결코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승리 기계가 번창하고 저와 서연이가 미뤄왔던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 아르민의 집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태풍처럼 비보가 닥쳤습니다. 아르미의 남편, 돈으로 저를 모욕했던 그 악명 높은 목재 밀수업자가 도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밀수, 탈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재산, 자동차, 호화주택, 땅이 몰수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도박에도 손을 대어 사채 빚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가 수갑을 차자마자 채권자들이 남은 재산을 갈갈이 찢어갔다고 합니다. 온몸에 금을 두르고 거만하게 말하던 사모님에서 아르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녀가 집안에 불운을 가져온 애군이라며 쫓아냈고 고향의 친정 부모님도 한때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허영을 산자 떠난 딸을 받아줄 면목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웃 아주머니들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고개를 숙여 하던 용접을 계속했습니다. 제게 아름이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생의 이야기였고 지금의 찬란한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통쾌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잊고 싶었지만 인생은 제게 관용이라는 마지막 교훈을 배우라며 자꾸만 과거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살을 내는 듯한 꽃샘추위와 함께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저와 서연이가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청소하던 서연이가 문을 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른 시멘트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아름 언니. 서연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보았을 때 저는 문 앞에 웅크리고 서 있는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 아름이란 말인가? 그녀는 낡고 빛바랜 옷을 입고 있었고 얇은 외투는 빗물에 흠뻑 젖어 앙상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참했으며 한쪽 뺨에는 빛 독촉이나 쫓겨날 때 맞은 듯한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과거에 도도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름이는 길가에 버려진 길고양이처럼 처참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지만 이내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두 팔로 가슴을 감쌌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준혁 오빠, 서연아. 아름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빗소리에 섞여 말했습니다. 나 너무 배고파. 읍내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어. 사람들이 날 쫓아냈어. 듣자 하니 오빠네 공장이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준다던데 나한테 남은 밥이라도 한 그릇 주면 안 될까? 아니면 자빌이라도 시켜줘. 청소, 설거지, 뭐든 할게. 정말 열심히 할게.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서연이는 아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의 선한 본성은 같은 마을 여자의 비참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름이를 부축하려 다가서려다 과거 아름이가 채권자들을 부추겨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그 밤의 기억이 떠올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돌아보며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존중했고 동시에 제가 예정에 흔들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한때 첫사랑이었고 깊은 상처였으며 동시에 오늘날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었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조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설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폭풍우를 헤쳐나온 성숙한 남자의 냉철한 시선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아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과거에 진동하던 값싼 향수 냄새는 땀과 빗물, 그리고 궁핍함의 시큼한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사이에 이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안에 들어가서 돈 좀 하고 쌀 한 봉지, 그리고 비옷 하나만 갖다 줘. 저는 아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혁 오빠, 나 일 시켜주는 거지. 고마워. 오빠가 아직 날 착각하지 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치 쇳덩이를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건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의 정 때문이지 예정 때문이 아니야. 우리 공장의 밥 한 그릇은 부족하지 않지만 당신을 직원으로 받을 수는 없어. 아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아직도 날 미워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고용하면서 나한테는 살 길 하나 열어주기 싫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원칙이야. 내 아내 서연이가 이곳의 관리자야. 내 아내는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나는 당신의 존재가 단 1초라도 내 아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아. 당신은 내 아내를 쓰레기라고 욕했고 당신의 질투심을 채우기 위해 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어.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기억해. 용서할 수는 있지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 아니야. 나는 내 아내의 감정을 지켜야 해. 그게 남편의 책임이야. 그때 서연이가 돈 봉투와 작은 쌀자루, 그리고 비옷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게 건넸고 저는 받아서 아름이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돈이 좀 들어있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차비랑 몇 주 정도 임시로 생활할 돈은 될 거야. 이 쌀이랑 비옷도 가져가. 밥 먹고 떠나. 이 마을은 너무 좁아. 여기 남아있어 봤자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더 비참해질 뿐이야.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당신 자신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 더 이상 남자나 외모에 의지하지 말고.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야. 아름이는 돈 봉투와 쌀자루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다시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사랑받고 보호받는 아내의 모습으로 제 어깨에 기대어 서 있는 서연이를 아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악을 쓰는 울음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와 극도의 수치심이 뒤섞인 메마른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갈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 고마워. 아름이는 한마디씩 흐느끼며 저와 서연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잿빛 비 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외롭고 초라한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의 나무 뒤로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욕망과 과오로 가득했던 과거를 모두 짊어진 채 서연이가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저 여인의 뒷모습을 핥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잔인하게 대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저 언니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잖아요. 저는 제 멀쩡한 왼팔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에 대해 잔인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친절한 거야, 서연아. 만약 내가 그녀를 받아줬다면 그게 바로 당신에게 잔인한 짓이었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이 세상에서 당신이 우는 건 오직 행복해서일 때뿐이라고. 다른 어떤 여자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과거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만 살 거야. 서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음과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차갑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기괴한 붉게 타오르는 화덕 옆에서 저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폭풍우가 빗속으로 사라진 저 여인의 등 뒤로 완전히 물러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드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세월이 흘러 제가 비바람치던 그 밤에 아르미를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인생 전체로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시골 마을의 모습과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승리 기계는 이제 더 이상 덥고 먼지투성이인 양철 지붕 아래의 작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소규모 기계 회사로 성장하여 강원도 일대의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를 생산하고 개량하는 전문 업체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칠해진 승리 상표의 탈곡기, 사료 절단기, 옥수수 탈피기는 마을 곳곳에 밭을 누비며 땡볕 아래 고되게 일하는 농부들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제 공장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즐거운 기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이나 매년 증가하는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위 군인이거나 장애인 혹은 어려운 형편의 국가유공자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장님과 직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료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도 이제 더 이상 고된 밭일을 하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장의 든든한 안주인이 되어 장부를 빈틈없이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녀는 저녁마다 손수 부엌에 들어가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밥을 지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장부를 넘기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먼지 낀 창문 너머로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그녀를 볼 때면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빠, 나 잡아봐라. 맑은 목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올해 막 4살이 된 민준이가 서연이가 공장 길가에 심어놓은 채송화 꽃밭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설계 도면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제 유일한 왼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으로 뛰어들어 제 목을 꼭 껴안고 자기가 늘 아빠 냄새라고 부르는 익숙한 기름 냄새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빛나는 눈동자부터 고집세고 호기심 많은 성격까지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팔이 하나뿐인 것에 익숙해서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마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무슨 놀림이라도 받았는지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빠는 팔이 하나밖에 없어? 아빠, 오른팔, 숨바꼭질하는 거야. 친구들이 아빠 외팔이라고 놀렸어. 외팔이가 나쁜 거야, 아빠. 저는 순간 멈칫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근처에서 빨래를 널던 서연이도 손을 멈추고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굳은 살 박인 왼손으로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야, 아들. 그리고 외팔이는 나쁜 게 아니란다. 아빠의 오른팔은 아빠가 국경선에 맡겨두고 왔어. 아빠가 그 팔을 거기에 둔 덕분에 우리 아들이랑 엄마, 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뛰어놀 수 있는 거란다. 그건 흉터가 아니라 아빠의 훈장이야. 저는 제 단단한 왼팔을 들어 올려 불끈 솟은 팔 근육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팔은 우리 아들 먹여 살리고 엄마를 꼭 껴안아 주려고 남겨뒀지. 팔은 하나지만 아빠가 엄청 꽉 안아줄 수 있어. 꽉 안기는 거 느껴져? 저는 아들을 가볍게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응, 꽉 안겨. 아빠. 우리 아빠는 한팔 슈퍼맨이야. 나는 슈퍼맨 아빠가 제일 좋아.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반짝이며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에요, 슈퍼맨. 자, 이제 두 부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요. 오늘 오후에 외갓집 들렀다가 할아버지 뵈러 가야죠. 오늘 박 상사님 첫 제사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의 하얀색 트럭은 평탄하게 포장된 둑길 위를 달렸습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제가 처음 배낭을 메고 처참한 심정으로 마을에 돌아왔던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연이네 집에 들러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건강해지신 장모님은 혈색이 좋으셨고 매일 외손자와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군립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충원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연이는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한쪽은 1975년에 전사하신 영웅, 제 친아버지의 묘였고 다른 한쪽은 작년에 노안으로 돌아가신 위대한 양아버지 박 상사님의 묘였습니다. 저는 향을 피웠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두 분 아버지의 영혼 앞에서 군인처럼 차렷 자세로 서서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 박 상사님, 저는 바람결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들이 남겨주신 돈과 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제 아내 가족의 명예와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들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유산, 정과 의리는 지켰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기술로, 제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손자는 착합니다. 지하에서는 두 분 사돈께서 즐겁게 술 한 잔 나누십시오. 이승의 일은 이 아들 준혁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늘 아침에 막 서명한 결정서 한 장을 꺼내 두 분의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동료 장학재단 설립 허가서였습니다. 제 회사가 매년 순이익의 20%를 출연하여 군내의 상위군인 및 전몰군경 자녀들과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삼촌, 아저씨들이 돈을 모아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노동의 결실로 다음 세대를 키우겠습니다. 이 은혜의 끈, 제가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황혼이 내려와 드넓은 차밭 언덕을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아들과 함께 언덕 꼭대기에 서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풍요로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 위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바람에 펄럭이는 텅 빈 오른팔 소매를 내려다보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왼손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공평했습니다. 인생은 제게서 팔 하나를 앗아갔지만 대신 감동할 줄 아는 심장과 강철 같은 의지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아름이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서연이의 위대한 사랑과 계산 없는 희생, 그리고 빈털터리에게 청춘을 걸었던 그녀의 비범한 용기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역경은 끝이 아니라 걸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짜들을 걸러내고 나약함을 걸러내고 우리에게 불 속에 순금처럼 가장 귀한 진심만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서연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팔 하나 잃은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 안 그래 여보? 왜냐하면 나한테는 훨씬 더 멋진 두 손이 생겼으니까. 그 두 손은 밥을 지을 줄 알고 옷을 기워줄 줄 알고 아이를 돌볼 줄 알고 가장 어두운 수렁에 빠진 남자를 일으켜 세울 줄 아니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비갠 뒤에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또 아내한테 아부하네. 자, 이제 집에 가요. 아들 배고프대요. 저는 단단한 왼팔로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익숙한 흙길 위에서 하나의 견고한 덩어리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준혁입니다. 한 명의 군인, 한 명의 기술자,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저는 온전하지 않지만 제 인생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어떤 상실감에 절망하고 있거나 왜 운명이 이토록 불공평한지 원망하고 있다면 저를 믿어보세요.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선하고 강인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노력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행복은 단지 험난한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인생의 깊은 굴곡과 극적인 전환점을 담은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